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블랙리스트 지시와 433억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주장은 황당한 소설이라며 이를 즉각 부인했는데요. 관련 소식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 연구소 이사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수사는 사실 지난달 말에 끝났는데 최종 수사 발표가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좀 일부 이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것도 좀 있고 그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된 사실도 좀 확정돼서 발표가 됐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보신다면 특검의 90일간의 수사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박영수 전 이제 서울고검장이 이제 지난해 12월 1일 날 사실 특검으로 이제 임명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90일 동안 열심히 하여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특검에서 이제 발표하듯이 좀 절반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남는다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서너 가지 정도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첫째 우병우 전 수석을 과연 구속 수사시킬 건가 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특검이 임명될 때부터 상당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인데 역시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또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 관계 이게 뭔지를 좀 명확하게 특검에서 밝혀주기를 바랐는데 그것도 이제 밝히지 않았고 또 고영태 씨는 이 최순실 씨와의 공범관계는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특검에서는 전혀 이제 언급이 없었고 또 하나는 이 정유라 씨가 귀국을 종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특검에서 노력을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체감 온도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거의 매일 특검에서 브리핑을 할 때마다 사실 새로운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언론에서 지나치게 이제 선정적으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특검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분명히 해줬다면은 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카더라 뉴스들이 얼마나 난무를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특검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고 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얘기해줬다면은 좀 더 이 국정 혼란과 관련해서는 좀 국민들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은 좀 막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남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아쉽다고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 보면은 어제 박영수 특검도 절반의 절반 성공이라고 얘기했지만 한계점을 분명히 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 수사의 어려움 이런 그렇죠. 부분. 그러니까 수사 기일이 연장이 안 돼서 절대적으로 수사하는데 시간이 모자랐다는 측면. 그리고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또 무산된 거.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 대면 수사가 불발된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도적 개선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어제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는 사실 대충 다 우리 국민들은 짐작은 하고 대충 알고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저는 충격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어진 혐의 중에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죄잖아요. 그런 죄가 지금 박근혜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 그 뇌물 액수 자체도 430억이라는 아주 얘기입니다. 이것이 만일에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엄청나게 큰 정책 타격을 넣으면서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가름이 날 것이냐 그 부분들에서 국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의 아주 고질적인 하나의 고리인 정경유착이 또 한 번 확인됐다는 거죠. 사실 지난번 검찰에서 수사에서는 이 삼성이 재단에 돈을 낸 부분들이 청와대의 외압, 강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돈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자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특검은 보면 이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상당히 여러 가지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 정부로부터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금 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우리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꺼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숙제를 던진 거고요. 세 번째는 또 이겁니다. 권력의 사유화 부분인데 이번에 특검의 조사 결과에 보면 사실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이 최순실 씨가
뭔가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뭔가를 좀 부탁을 하면 대통령은 그걸 거의 다 받아서 자신이 참모회를 통해서 관철시키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일종의 이 권력의 사유화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러한 우리가 위임했던 그런 권력을 이런 자신의 비선실세에게 이렇게 맡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떻게 봅니까 이 좀 그런 그 상당히 허탈감 뭐 이런 걸 아마 상당히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또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차 교수님께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지금 특검에서 이제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 공모와 관련해서 14번인가 13번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듯이 정말로 진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를 해서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사실 그 모금을 강요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말로 이 공모 관계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최순실 씨 얘기를만 그 일정 부분 듣고 이것이 사실 개인의 어떤 치부보다는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하게 이것이 사실관계 고리를 과연 이게 맞출 수 있는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그 사실 의혹으로만 살짝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또 이것이 그동안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사실 13명이 지금 구속되고 또 13명이 기소를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 공모 관계라는 이 관계가 얼마만큼 좀 실효성이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는 지금 그 증거 제일주의인데 그런 그 공모 관계를 끼 맞출 만큼 정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 증거가 지금 증거 자료로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뭐 지금 특검에서는 그 수사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이런 사실관계를 좀 더 좀 명확하게 좀 특검 결과에 좀 이야기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좀 아쉽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하단에 속보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전해졌습니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시작했다는 속보가 지금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 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 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사드 체계의 일부가 이미 한국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한미군 사드 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는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인데요. 국방부가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 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 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 체계 일부가 우리나라에 도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도착한 사드는 절차를 거쳐서 배치 예정지인 성주에 배치가 될 계획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사드 전개가 시작이 됐다. 또 다만 한미 연합 훈련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지금 보면 어제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제 이거는 국방부에서는 예고가 된 거고 짧은 시간 안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사전부터 좀 추진이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일단 이 소식 잠깐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도 많은 상황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국방부가 지금 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그 매터스 국방부 장관이 제일 첫 번째 방문지로 지난 2월달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뭐 지금 그때 당시는 나오지 않은 이야기지만 당시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만났을 때 4월에서 5월 사이에 사드를 이 조기 배치시킨다는 것을 극대 합의를 했다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월인데 지금 아마 지금 4, 5월 그 조기 배치보다 상당히 지금 거의 한 달을 앞당겨서 지금 이 그 사드 그 체계가 이제 지금 도착을 했는데 저것이 아마 설치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체계가 왔다는 부분이 과연 뭐 지금 그 발사대에만 온 건지 아니면 뭐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온 건지 전체가 다 온 건지는 아직까지 뭐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4, 5월로 합의한 부분보다는
더 빨리 지금 하겠다. 굉장히 빠르다. 이미 이렇게 한미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부분은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국의 전국과도 상당히 좀 맞물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탄핵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이제 조기 예선 체제로 들어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 한미 군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됐을 경우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빨리 좀 전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중국이 상당히 지금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반발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사드가 예전보다 빨리 지금 한국에 전개됨으로써 이에 따른 그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이나 안보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아무래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해석도 일견 설명이 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야당 지금 주자들, 야권의 주자들 대부분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문재인 대표도 이제 2차 토론회 때도 뭐 전략적 모성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네네. 일단 차기 정부로 넘겨야 된다. 이 사드 배치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사실 그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집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중국의 그 한국의 그 사드 관련된 보이지 않는 압박들 이런 것들을 조기에서 벗어날 수 된다는 거죠. 또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금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상당히 점을 치면서 혹시 이 사드와 관련해서 자기 정부와 다시 한번 재협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한미 그 국방부 장관이 발표해서 5월달에 조기 배치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고 이것은 그 한미 간에 이제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늦출 수도 없는 거고 또 네. 북한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지금 대남 도발 상황들 그저께도 탄도미사일을 쏟기도 하고 또 ILBM도 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사실 그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예. 북한의 이제 도발을 사실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일단은 한미 간의 동맹 간에 맺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이 부분을 매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2차 예. 대북 제재를 하는데 상당한 한 발 더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이 조기 배치도 충분히 지금 예상되었고요. 또 국내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여야 간의 어떤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정치 쟁점화 시키게 되고 또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 사드 부분이 또 이 쟁점화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을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것은 빨리 어차피 이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 네.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한국 국내적인 사정과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움직임도 빨라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뭐 앞서서 저희가 양욱 의원께도 좀 물어봤지만 오늘 아침에 황교안 권한대행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요청에서 이제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어떤 연관성을 좀 있다고 저는 뭐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 사드 배치가 지금 되는 지역이 한국군이 지금 관할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일종의 미군 기지에 지금 미군 기지의 방어용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지금 사드는 우리의 자산이 아닙니다. 일단 미국의 국방의 사도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이 무기 체제를 들어오고 이것이 상당히 또 한반도의 여러 가지 군사적 안보적 환경에 상당히 미친 파장이 크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한국 측에다가 양해를 구하는 그런 모양새를 띄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네. 사실은 근데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트스 국방부 장관이 왔을 때의 4, 5월보다 상당히 빨리 땡겼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네. 상당히 아마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야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이거 지금 이제 사드 포대 반사대기가 2개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한 개 포대에 보통 지금 반사대를 한 8대 정도를 설치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일부만 급히 들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야당은 지금 충분히 시간을 갖고 더 공론화하고 난 뒤에 지금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자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이고 예.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는 한미 동맹을 지금
그 존중하자는 입장으로 서로 네. 의견이 엇갈려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야당의 전체적인 생각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사드 문제를 상당히 일종의 그 더 이상 이게 쟁점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대못받기, 알받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지금 차기 정부에게 이 권한을 넘겨라고 했던 이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반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여야의 반응이 좀 나온 걸 먼저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당은 지금 사드 배치 신속하게 한 것을 좀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이 구두 논평을 통해 밝힌 겁니다. 어제도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뭐 사드 배치의 미온적인 야권을 향해서 더 이상 사드 배치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오늘부터 사드가 설치되는 만큼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을 종식해야 된다.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서 지금 보면은 사드 배치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오늘 아침 원내대표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사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외교 당국이 그동안 사드와 관련해서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을 좀 설득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입장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계속 대선 전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갈등이 좀 첨예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의 대선 판도에서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도 싶습니다. 사실 차 교수님 좀 전에 이제 알박기 형태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서둘렀다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촛불 집회의 과정을 쭉 보면서 13차 때부터 사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에서는 사드 반대가 아주 그냥 공식 의제로 채택될 정도로 촛불 집회에서 그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야당에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드 문제는 또 어쨌든 문재인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지금 대선 후보자의 어떤 입장을 민주당에서는 반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안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북한의 어떤 계속 지금 지속적인 위협적인 도발과 관련해서 사드 배치를 조기에 배치함으로 해서 사실 북한은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드 이게 지금 레이더의 반경이 800km잖아요. 네. 800km라면 사실 이 성주에서 배치하거나 하면은 북한 전역을 다 통제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어떤 이 지나친 이 무력 도발을 일정 부분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안보적인 측면을 갖고 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 국가 안보가 위태로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보에 대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일정 부분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한미 동맹도 두자면은 한미 이 방위 조약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서 일단 북한을 현재 지금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한을 우리가 최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치적인 잣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드의 도입을 둘러싸고 사실 중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길성입니까? 외교부 부상이 중국에 갔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모처럼 또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드가 실제 배치되고 되면 중국은 중심으로 해서 북한, 러시아를 일종의 엮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한 편을 먹고, 그리고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의 사드 배치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MD 체제의 편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드의 배치로 인해서 일종의 한미일 간의 군사 안보가 좀 더 긴밀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북중미,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미일이 같이 이렇게 편을 형성해서 이 적대적으로 지금 대치하는 소위 말하는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였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과연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그러니까 지금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되기 전에는 미국과 사드 배치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는 했지만 네, 네. 이렇게 빨리 대응 체제에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치적 논란이 상당히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 또 네. 하나는 지금 4월에 지금 그 미중 지금 정상회담이 지금 네. 예상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드 배치를 조기 배치하고 나서 그래서 일부라도 일단 사드를 배치하고 그러고 나서 이 지금 그 미중 정상회담 때 이 사드의 어떤 그 사드가 사실 그 중국을 겨냥한 그 배치가 아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방어용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 관련해서 아마 나름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드 관련해서 이 미중 정상회담 때 이 부분을 좀 매듭을 지으려고 하지 않나.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이제 2012년도 이제 센카쿠 열도 때 이제 그 일본하고 중국과의 어떤 관계, 이 센카쿠 열도 관계 때문에 사실 뭐 엄청난 그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서 피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테러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중국이 지금 이 사실은 사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그 공격력이 아니고 또 MD 체제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다는 걸 중국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다만 이제 지금 그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그 한미 간의 이 고리를 일정 부분 이 사드를 이유로 통해서 이 고리를 조금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측면도 보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반환점으로 이제 지나치게 반환점을 작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센카쿠 열도 그 일본이 당하듯이 우리도 일정 부분 상당 기간 당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한미 이 안보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이 외교적으로 사실 그 미국 쪽에다가 일정 우리가 지금 이 반환점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실 그 외교적으로 상당 부분 좀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4월 달에 그 미중 정상회담 때 이런 부분들을 일괄 좀 타결할 수 있도록 우리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환경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그런 내용도 일정 부분 좀 포함됐지 않겠나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뭐가 보도가 나왔냐고 하면 이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부터 시작해서 레프트 오브 론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교란 체제를 통해서 상당히 북한이 이 재작년에 그러니까 8번의 그러니까 이 발사에 상당히 그러니까 불발하게 만들었던 그런 뭐 7번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런 작전을 했었는데 네네. 일종의 사이버 교란 작전을 했는데 예.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북한이 그 뒤로 지금 최근에 우리가 보듯이 지금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레프트 오브 론치라는 이 미사일 발사 교란 작전 체제를 극복했다.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뭐냐면 지금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에 20조 달러를 투입해서 네. 소위 말해서 지금 사드처럼 이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이게 엄청난 국방 예산을 투입했는데 네. 성공률이 5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이 지금 ICBM을 통해서 미국의 본토를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사드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는 이야기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사드가 만능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논란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빨리 진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진짜 커질 수밖에 또 없는 다른 상황인 것 논란으로 같습니다. 더 커질 수 예.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